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번에는 또 유튜브 뜨거운 최부심의, 부동산 이야기. 네, 최상욱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요즘 뭐 부동산계에서는 제일 핫한 유튜브 채널이 그 최부심 아니겠습니까? 최부심. 네. 예. 언더스탠딩이죠. 언더스탠딩 빼고 그 다음에 채부심. 네, 예. 야, 오늘은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갖고 오셨습니까? 대출 이야기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언더스탠딩을 그 월에 한 번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 이제 수차례는 그냥 여러 가지 좀 메커니즘을 얘기했다면은 오늘은 그냥 가계대출 통계 좀 설명을 드리고 특히 최근에 신생아론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신생아론 나오고 나서 아직 한 달이 안 됐지만 정책모기지 소위 정책금융의 시대가 됐는데 그 정책금융의 시대를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예. 일단은 그 월마다 발표하는 이 가계대출 총액은 금융위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4년 1월까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24년 1월에 되게 조그맣게 된 0.8조 원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계대출이 21년, 22년 이럴 땐 21년, 20년 이럴 때는 월에 한 8조에서 9조, 10조 가까이 빌렸었거든요. 예. 그랬었는데 22년 중하반기부터는 대출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가 작년에는 한 4월부터 9월까지 좀 늘었다가 작년 11월, 12월부터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요새는 가계가 돈을 잘 빌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출이 주택의 수요랑 그대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저조한 주택 수요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좀 더 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예. 20년 코로나 이후부터만 그냥 갖고 온 건데, 그리고 실선은 그 월간 실거래 지수를 같이 얹은 거예요. 예. 그래서 월간 가계대출이 뭐 4조, 9조, 10조, 5조, 8조, 10조, 11조, 이렇게 16조 이렇게 쭉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빌려가던 기간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수 기준이니까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하다가 예.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정점을 찍고 대출액이 감소하면서부터 이제 하락을 하고 그리고 가계대출이 마이너스 거의 제로가 1년 넘게 이어졌거든요.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못 버티고 내려간 거죠. 이만큼 이제 훅 내려가니까 작년 1분기가 대출 기준으로는 최저점이었고 그래서 요때부터 4월부터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택가격 상승률이 나왔다가 또 작년 11월부터는 다시 또 내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선 매매가 기준으로는 다시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게 네. 이런 대출과 주택 시장이 굉장히 높은 상관성이 있고 또 설명력이 높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간으로도 그래요. 저희가 20년 이후 월간으로 봤지만 00년부터 연간으로 보더라도 가계대출 26조, 49조, 62조 찍을 때는 연간 YOY 상승률 보시면 막 30%씩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03년, 04년에 카드 사태 있었죠. 그래서 가계대출이 크게 위축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로 갔다가 2005년, 2006년에 다시 대출 때문에 큰 폭으로 그 유동성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요 기간에는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그 기간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있고 나서 어느 정도 대출이 약 60조 원 선에서 위아래로 그냥 거의 큰 증감이 없이 유지가 됐던 기간이거든요. 예. 요 기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가장 안정적이었고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14년에 724 대책 내면서 대출 LTV 완화해줬고 그래서 그 전까지 LTV 50%가 유지되다가 08년부터 이때 70%로 풀어주니까 풀리자마자 가계대출 110조 원대로 이제 2배 늘면서 요 상승장 만들었고 그리고 16년, 17년, 18년 이렇게 이때부터는 가계대출 규제를 좀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요 돌아선 변곡점 만든 게 요때 만들었거든요. 13, 14, 15, 16년에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20, 21년에 코로나 때 양계 연도 동안 100조 넘게 빌렸고 재작년 그리고 작년 이렇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은 연간으로 환산해서 마이너스 10조 플러스 10조 밴드에 있으니까 지난 2년 동안의 그 가계 대출에 대한 그런 자세는 지난 20년 이상을 보더라도 가장 보수적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최 대표님 궁금한 네.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 집값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공급도 있고 수요도 있고. 뭐 네. 대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네. 있겠죠.
근데 지금은 대출하고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차트로 만드신 건데 네. 대출이 다 영향은 있지만 대출이 결정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 대출이 제일 높은 상관성을 보여요. 대출이 가장 높은 네네네네. 상관성을 보인다고 예, 보세요? 예. 그래서 그냥 대출 보시면 된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대출은 그 수요입니까? 네네. 왜냐하면 수요는 돈이고 돈은 소득 플러스 대출 플러스 자산 처분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예. 소득은 우리 그 소득 증가율, 소득 1, 2, 3, 4, 5분위의 증가율을 보면 되고 소득 증가율은 이제 뭐 경제랑도 연결이 되는 거고 네. 대출은 금리와 대출 정책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건데 결국은 대출 총량을 보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대출 총량을 보여드리는 거고 대출 총량의 변화에는 금리와 대출 제도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소득과 대출을 말씀드렸는데 수요단에서 하나가 더 있는 게 그 돈이 한 군데가 더 나오는데 자산 시장의 그 강세냐 약세냐에 따라 가지고 예. 자산의 처분 소득이라는 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가게 되면은 자산을 처분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초과 양도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그 주택의 수요를 구성하는 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예를 들면 지금 대출 총액이 줄어든 게 그러니까 수요 물론 그게 수요라고 볼 수는 있지만 워낙 지금 금리가 높은 시즌이잖아요. 여전히 대출 금리가 높은 시즌이니까 내가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 금리의 허들이 높아서 못 사는 잠재된 수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잠재 수요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수요는 결국 우리가 선호하는 거를 돈이 있을 때를 수요라고 하니까 예. 그리고 선호는 다들 새 집 살고 싶고 역세권 신축 대단지 살고 싶고 뭐새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살고 싶고 이런 건 다 선호이고요. 선호는 웬만하면은 잘 안 없어지고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선호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예. 결국 돈이 생겨야 사람들이 그 선호하는 거에 돈을 쓰면서 수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결국 거거든요. 집을 사는 사람이 생기는데 네, 차가 됐던 옷이 됐던 다 똑같아요. 다 좋은 차 사고 싶고 그건 선호예요. 예. 근데 거기서 돈이 있으신 구매력을 조달한 사람이 그런 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그래야 차 한 대가 팔리지 않습니까? 예. 집도 마찬가지로 주거 서비스를 높이고 싶은 인간의 선호는 본성이고요. 그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예. 그 본성이 결국 구매력으로 커버가 되냐 이게 수요거든요. 그래서 그 구매력은 결국 돈이고 돈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로 만들어지는데 주택 부동산은 앞으로는 더더욱 더 대출 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전달할 주제는 요건 아니고 예. 자 드디어 본 내용인데 월간 가계대출 구성 상세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요거로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거죠? 예. 네, 마지막까지 일단 가긴 가야 돼서 질문은 뭐 끝나고 받겠습니다. 네. 네. 예. 아까 월간으로 돈을 빌리는 거를 보시면은 저는 그래서 그 구성을 어떻게 나누고 싶냐면은 정부는 이렇게 복잡하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 자체 대출이 있다. 일반 개별 대출이랑 집단대 대출이 있다. 또 은행 전세 대출도 있고 은행의 기타 신용 대출도 있고 정책 모기지도 있었는데 2달 전부터 주택 도시 기금도 카테고리 구분을 해서 여기 노란색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부가 정책 모기지랑 주택 도시 기금도 구분을 해가지고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정책 모기지는 아시겠지만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예. 그게 정책 모기지고요. 주택 도시 기금은 올해 시행하는 그 신생아 대출이 그게 저걸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인데 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에 특례를 붙여서 특례 디딤돌, 특례 버팀목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왜 구분했냐면은 정책 보금자리로는 주택금융공사인 HF가 프로그램 만드는 프로그램이고요. 예. 디딤돌과 버팀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만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재부 거냐 국토부 거냐를 나눠 가지고 표시를 했는데 저의 생각에는 굳이 이걸 나눠야 되나 정부가 이제 네. 굳이 이거를 뭐 여기 레이블을 달아가지고 표시를 해야 되냐 어차피 정부 사이드 돈이냐 아니면 민간 사이드 돈이냐만 구분하면 되는데 네. 근데 또 아무튼 정책 모기지를 언제부터 표시를 했냐면은 보금자리론도 원래부터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 작년은 특례 보금자리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보금자리론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렇게 정책 모기지를 딱 분개해 준 게 재작년 10월이었습니다. 22년 10월이었는데 왜 분개했겠습니까? 앞으로 정책 모기지 많이 쓸 거니까 그렇죠. 딱 카테고리 나눠줘가지고 이제 분개해줬고 실제로 그 다음부터 3조, 5조, 2조, 1조, 7조, 5조 이렇게 쭉 갔거든요. 예. 근데 작년 11월부터 다시 또 주택 도시기금을 분개를 또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해줬냐면은 올해는 디딤돌과 버팀목을 쓸 거니까 앞으로 이 숫자가 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눠 가지고 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걸 보시는 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요 23년 이후부의 대출 시장은 보시면은 이 시커먼색으로 표시한 게 정책 모기지고 노란색이 주택 기금인데 나머지 대출들은 마이너스거나 좀 감소 추세에 있다 보니까 정부 사이드의 대출들은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반대로 민간 사이드의 대출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쉽게 개량을 했습니다. 일단은 올해 1월 말에 그 신생아 특례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나왔어요. 네. 이거는 일주일 만에 약 10,000건 정도 신청을 했고 2.5조 원 정도 신청했다고 나왔고 이거는 2월 6일에 보도자료가 됐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배치를 했냐면은 여기에 총 35조 원 배치했습니다. 구입에 27조 원, 전세에도 이제 8조 원 이상 배치를 해가지고 거의 40조 가까운 돈을 여기에 배치해가지고 이거를 공급할 생각인데 신청 한 일주일 정도까지 받아보니까 한 10,000건 정도 들어와서 2조 5천억 정도 들어왔고 그리고 구성 상세를 보면은 이게 디딤돌과 버팀목이라고 했잖아요. 디딤돌은 구입자금 대출이고 버팀목은 전세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특례 디딤돌과 특례 버팀목이 만들어진 건데 디딤돌이 구입자금 대출인데 원래 갖고 있었던 주택 담보대출을 대환한 게 비중이 훨씬 더 많은 편이고 60%고 신규로 이걸 산 사람은 이제 비중이 좀 낮은 편이고 전세자금 대출도 대환이 조금 있으세요. 전세자금 대출로 이거는 이제 많이 받진 않으셨는데 이거는 여기 20% 그냥 디딤돌에서 한 80% 정도 썼고 80% 쓴 거에서 4분의 3은 다 대환으로 쓰셔가지고 이 대출은 많이 사용이 안 됐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네. 전에 네. 그 전에 보여주셨던 표에서 네. 정부 사이드 대출까지 끼면 그래프가 꽤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게 대환이 많다는 뜻이군요. 다. 그러니까 신규 뭔가 집을 사거나 뭐 하거나 그런 대출의 사이즈는 네.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거네요. 아 순수 막대 순수 그래프에서. 신규 대출로 아직 돈이 좀 안 가고 있죠. 어. 네, 그러니까 대환으로 조금 많이 가신 거고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디딤돌과 버팀목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11월부터 그 주택도시보증기금 대출 칸을 만들어줘가지고 예. 앞으로 봐 이제 늘어나니까 하고 딱 그 예고를 때리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안 늘었다. 생각보다는 안 늘었다. 생각보다는 안 는 것 같고 근데 한 달 이후에 통계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2월달 대출부터는 조금 보긴 봐야 되겠죠. 근데 1년 전에 그 특례보금자리론 이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었잖아요. 예. 특례보금자리론 정말 공교롭게도 2월 6일이고 이건 2월 8일이었는데 2월 8일 했던 요 보금자리론 신청금이 10조 원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1월 30일 출시했는데 9일 만에 10조 원이 돌파됐다. 예. 이러면서 이것도 사실 10조 원도 순수하게 다 구입자금으로 간 게 아니었지만은 그러니까 대환도 있었지만 거의 4배 정도 된 3배 4배 정도 더 센 그런 자금 수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생아로는 확실히 특례보금자리론 대비해서는 이제 저조한 그런 주택 수요가 있는 것 같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저조하냐 이거는 아시겠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가구 전원이 이용 가능하셨는데 네. 신생아로는 출산 가구만 이용 가능하시니까 23년 출산했거나 24년 출산 예정이신 분만 하니까 무주택 가구는 한국에 거의 850만 가구 이상 있는데 예. 850만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냐 2년 합산 50만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냐 비교해 보면은 특례 보금자리론이 더 훨씬 더 강력한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택금융공사가 당시 보도자료를 냈고 요거는 국토부가 냈거든요. 예. 자기 거라 해가지고 이제 국토부가 냈는데 아쉽지만 특례 보금자리론 대비해서는 미미했다. 미미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결론은 이제 그걸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요 그림으로 하면은 이제 결론이 되는 건데요. 예. 저는 그래서 가계대출을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것이 이제는 그 적절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는 뭐 주택기금이랑 정책모기지 둘 다 섞어서 이건 정부 사이즈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 대출이잖아요. 예. 그래서 민간 대출이랑 정부 대출 두 개를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21년 이전부터도 마찬가지인데 21년 이전부터 보시면은 그 정부 대출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월에 2조 원씩은 항상 갔었어요. 예. 항상 갔었는데 민간 대출이 막 8조, 7조, 16조 이렇게 민간 대출이 크게 그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대출이 그동안 티가 잘 안 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23년부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민간 대출은 엄청난 그 상환 러시가 있었는데 네. 정부 대출이 그거를 열심히 커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서로 상계가 되면서 그 넷으로는 대출 증가율이 없다가 작년 이제 4월부터 딱 10월까지 한 5개월 동안 정부의 그 공적 그러니까 정부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도 깔리는데 그 위로 50년 만기 주담대도 깔려버리니까 요때 대출이 다시 좀 잠깐 튀었었고 예. 그래서 9월 말에 그 F4가 회의한 다음에 민간 주담대 이거 왜 이렇게 튀냐 50년 만기 누가 만들었어 해서 50년 만기 없애버리고 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없어지고 나서는 지금 민간 대출이 거의 없어진 상태고 정부는 앞으로 정책 모기지는 뭐 매월 4조씩 깔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의 그 메시지는 정책 모기지의 시대가 되니까 정책 금융의 시대가 되니까 이 역설이 나오고 있는데 민간 금융이 죽어버렸어요. 민간 금융이 죽어버렸고 그리고 민간 금융을 일부러 죽이려고 하기 위한 그런 대출 관리 프로그램을 민간에는 타이트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예. DSR에다가 스트레스 DSR에다가 예. 대출 받기 어렵게 하고 자기네들은 이제 정책금융 쓰니까 정책금융은 DSR도 많이 받으세요. DSR 안 봐주고 DSR 적용 안 하고 이러면서 정책금융은 열심히 뿌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시장에 그 강력한 탄력성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왔던 거는 민간 대출이었는데 예. 그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정부 돈이 훨씬 더 많이 풀리고 있지만 시장은 침체 일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왜냐면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들이 옵니다. 제 유튜브에도 댓글이 달리는데 신생아로는 뭐 40조 쓴다는데 주택시장 부양책 너무 강력하지 아니면 불장되면 어떡하냐 강세장 오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정부 대출을 많이 하면서 민간 대출 거의 다 죽여놨다. 그래서 한 달에 2조도 못 빌리더라. 그리고 올해도 F4에서 금융사들 5대 은행들 불러가지고 올해 대출 성장률 몇 %로 할 거요 물어보니까 다 한 자릿수 이제 예. 낮은 퍼센티지였고 예. 그거는 거의 대출 성장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한번 경고 줬지 않습니까? 50년 만기 주담대라는 희대의 상품 만들지 마시오. 그리고 다음 주죠? 2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 민간 대출에는 스트레스 DSR이라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금리가 또 가산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시장이 거래량이 살짝 돌아서니까 거래량 살짝 돌아서니까 뭐가 되게 분위기가 좋아지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약간 계신 것 같은데 2월 26일 이전에 스트레스 금리 도입하기 전에 대출 수요가 약간 올라온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3개월간 멈췄던 그 정책 모기지가 1월 말부터 올라온 게 있다 보니까 대출 수요가 좀 살아나서 그나마 이런 상황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2월 이후 그러니까 소위 3월 이후에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는 다시 저는 대출이 좀 더 위축세로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월에 뭐 순수하게 막 6조 7조 이 정도의 대출 증가가 있지 않고서는 시장이 구조적으로 강세로 가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냥 요런 대출을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거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과 부동산 가격의 관계는 대출이 후행으로 움직일까요? 아니면 대출이 선행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둘이 그냥 동행해요. 네. 둘이 동행하는 네네네. 겁니까? 그러면 이걸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고 있으면 네네. 부동산 가격의 추세도 잘 보인다. 네. 사실은 되게 잘 보이죠. 제가 시장 전망 이제 틀렸다고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네. 그때 가계대출 추세를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가계대출 추세 업데이트를 몇 달 못했었는데 그때가 요때였거든요. 3프로 TV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년 4월 5월 20년 3월 4월 그러니까 4월 5월에 그러니까 20년 2월 중후반에 코로나가 터졌고 예. 3월에 완전 세상 멸망하는 줄 알았다가 3월부터 본격적인 락다운이 있었고 그래서 대출 시장이 완전 박살나 버리거든요. 20년 1, 2월에는 9조 10조 빌렸다가 5조 원으로 박살나 버리거든요. 예. 저는 공교롭지만 6월에 퇴사했습니다. 20년 6월에. 퇴사 이후로 3개월간 정신이 없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12조씩 빌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20년 하반기에 초강세장으로 유동성이 흘러갔던 그게 여기 있었고요. 예. 그리고 21년 말에 모든 사람이 파티에 취해 있을 때 그때 사실 대출은 이제 꾸준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계속 감소하고 있었어요. 가계는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7조, 5조, 3조, 0조. 사실 21년 말이나 22년 초
23년, 22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예. 가계대출은 이미 시장의 위축을 어느 정도 막 예고하고 있었고 시장을 매우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는데 추세적으로 막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 계속 강세로 간다 이런 말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게 작년 하반기에 이제 이런 급락을 경험하면서 금리랑 이런 작년 하반기 이런 이벤트가 나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전에 유동성은 이미 마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작년 초에 시장이 완전히 급격한 경색 이후에 반등을 시작했을 때 네. 반등 시작했을 때 막 1, 2, 3월에 그러니까 2, 3월에 막 반등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었는데 그때 사실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등의 어떤 계기는 충분했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작년에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는 뭐냐면 이거 페이크 강세장 같다. 정책 모기지 한 달에 9조씩 신청하는 거 보면은 그 정책금융 쓸 때까지만 조금 플러스인가 그 정책금융 끝나면 없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정책금융보다도 오히려 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또 틀린 거죠. 뭐냐면 정책금융 역할도 있긴 있었는데 사실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강세 분위기를 만들었던 건 민간 50년 주담대였던 거예요. 네. 그게 월에 5조씩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는 바로 그냥 대출이 그냥 누워버렸고 대출이 누우니까 시장도 약세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막 시장을 바라보시는 어떤 하나의 기준 정도로는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계대출 통계는 보도자료 월에 한 번 나오는 거니까 보시면서 판단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님 우리가 이제 집값을 또 전망을 해야 되잖아요. 집값이 어떻게 될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 정부 사이드의 대출은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지금 그래프에 보면 민간 대출은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네, 죽어버렸죠. 그러면 요게 민간 대출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집값도 오르기 어려울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 대출이 죽은 거는 대출 프로그램으로 민간 대출이 어렵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 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 더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규제 제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작년의 사례가 완전히 입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가계대출 조금 관리하고 싶었는데 자기네들은 월에 막 4, 5조씩 팔고 있는데 민간 은행이 나도 좀 팝시다 이러면서 갑자기 5월에 50년 만기 만들어 버려가지고 한 4개월 영업하니까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빡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은 24년 이후에 국내 5대 은행이 과연 대출 영업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간 대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요? 지금 한국은행도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네. 한국은행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가계대출이 지금까지 금리가 높아서 가계대출이 예전보다 위험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가계대출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 GDP 성장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줄어들어서 조금 낮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내려야 된다. 이게 언제 내리지가 한국은행도 똑같아. 언제 내리지가 고민이지. 울리는 걸 고민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 관계자는 한은에서는 한은이 F4의 어떤 그 약간 이론적인 리더격이라고 한다면요. 한은 조사역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여러 그 정책들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은의 그 정책 목표는 가계대출을 GDP 100% 미만으로 데리고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내려온 건 사실이거든요. 작년이 100.4%인가로 마감했으니까 예. 올해 조금만 더 감소하면은 100 밑으로 내려올 것 같고 그거는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DSR 있지 않습니까? DSR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건 오토파일럿 규제 프로그램입니다. 오토파일럿 규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LTV로 규제하려다가 부동산 시장 못 잡은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그 캐나다 같은 나라도 LTV 80% 넘는 고금리 그 대출에 대한 비중을 일부러 낮추자 이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갖고 가려고 15년 했었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집값이 올라버리면 LTV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가 정책 실패했었고요. 막 뉴질랜드 같은 나라도 보시면은 LTV 80% 넘는 고 레버리지 대출은 전체 대출의 10% 이하 은행들 다 준수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집값이 올라가면 LTV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이 대출 정책을 시장에 퍼뜨리는데 4년 이상 걸려가지고 4년 동안 내리올라 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DSR이라는 거를
금융연구원을 포함해가지고 만약 이런 하는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이건 거의 자동 프로그램이에요. 주택 가격이 올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DSR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대출 받아야 되는 한도 금액이 주택 가격을 또 오르면 오를수록 내가 더 받기 어렵게지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그냥 주택 가격이 안 올라도 내가 받기 어려워지고 그럼 DSR의 유일한 약점은 뭐냐면 말씀하셨던 금리 인하기에 있거든요. 예. 금리 인하를 하면 할수록 0으로 가면 갈수록 DSR 40%가 완전히 열어줘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막으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냐? 스트레스 금리로 막는다는 거죠. 그냥 0으로 시중금리가 0으로 내려가도 현재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 상반기는 1.5% 가상금리 이내에서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 되면 3% 그러니까 0.75, 1.5, 3% 가상금리 안에서 금리 인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여기도 오토파일럿을 걸어놔가지고 대출 규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되게 잘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금융연구원 레포트들 읽어보면은 예. 많은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DSR 도입하고 나서 가계대출 관리 너무 잘 된다. 아. 네. 그리고 이거는 LTV 대출 관리했던 다른 나라들 사례들 비교해 봤을 때 그들 나라 사례보다 훨씬 더 우수한 사례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거나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 규제가 되니까 자동 규제가 되고 위험한 거는 금리가 제로로 가는 것만 위험한데 그것만 그 딱 툴을 하나 만들어 두면 되는데 그건 가상금리로 막아 놓으니까 완벽하네 막 이러면서 지금 예. 이제 다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예. 공감하니까 오늘 소개를 해드린 거지만은 그래서 수요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3프로 TV에서도 그 국토부 차관 나오셔가지고 네. 인터뷰 한번 했는데 그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뭐 서울 집값이나 이렇게 뛰는 한이 있어도 어쨌든 재개발 이런 거 계속 열심히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논리는 맞죠. 장기적으로 재개발을 해서 공급을 계속 해줘야 단기적으로 안정된다는 건 맞는데 어쨌든 재개발을 또 하면은 들썩들썩 하는 데들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막 오르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기적으로 오르는 집값의 유인과 금융시장은 어쨌든 막으려고 하는 유인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이해하면 돼요? 네. 그 국토부는 금융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는 아니니까요. 예. 국토부는 그냥 국토부 할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융부처는 좀 더 거시적으로 그냥 소위 금융 안정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처니까 그래서 그 각자 서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2014년부터 19년까지는 주택 가격에서 국토부 정책이 좀 더 코어였지 않나 공급 대책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20년 이후부터는 주택 시장은 그냥 금융 대책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금융위원회하고 한국은행의 보도자료가 주택 가격이 훨씬 더 예민하고 훨씬 주택 가격의 그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 시장이 많이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개별 주택에 대해서 감정가액이 얼마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미국이랑 달리 예. 표준화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매우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주택 거래량이 지금은 침체 중이지만은 1년에 아파트가 80만에서 100만 채가 거래가 됐는데 회전율이 막 4, 5% 넘었었거든요. 이제 그 정도 되는 회전율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회전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예요. 유동화가 잘 돼 있는 거여가지고. 예. 그래서 이미 주택이 그러니까 부동산이 금융시장스러운 그런 면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건데 지금은 더 그렇게 돼가지고 완전 뭐 금융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얼마든지 좌우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금융으로 어쨌든 금융 규제는 계속 될 거고 네네. 그래서 민간 대출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쉽지는 않을 거고 네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리가 좀 떨어져도 DSR이라는 여전한 규제가 있으니까 네네. 민간 대출은 당분간 크게 늘 걸로 보지는 않는다. 네, 작년에 빈틈이 있어서 한 5개월간 25조 늘어버렸으니까 예. 그런 사례도 있어가지고 올해는 더더욱더 그런 빈틈을 안 만들려고 정초부터 불러가지고 정시교육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더 어렵잖아요. 근데 다만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은 가계의 자연스러운 대출 그 증가세는 있을 거거든요.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 DSR 규제의 가장 지금 맹점이 뭐냐면은 전세 대출이란 말이에요. 네. 전세 대출은 DSR에 미포함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가계 대출의 80%가 DSR에 다 들어가고 있는데 20%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안 들어가는 20%가 전세 대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 금융위 업무 보고 연초에 그 1월 초에 했던 걸 보면은 올해 무조건적으로 전세 대출도 DSR에 편입시키겠다. 이게 올해 계획이에요. 아마 시기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한국도 그 시장금리 내려가는 금리 인하를 뭐 하반기 이후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예. 하반기 이후에 대출 수요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올라갔을 때 전세 대출은 아무리 늘더라도 DSR에 그 미포함 되는데 가계 대출은 잡히니까 GDP 대비 가계 대출은 올라가고 DSR 규제는 회피할 수가 있는 거여가지고 전세 대출에 DSR 편입하는 정책을 아마 하반기쯤에 시행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금리 인하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로 대응하고 DSR 회피하는 프로그램인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이후에 대응하게 된다면 이것도 꼼꼼하게 막아져지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올해를 그렇게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집값이 오를 일이 없네요. 아, 그거는 네, 저는 그러니까 그 오른다는 게 뭐 소위 100만 원도 안 오르냐 뭐 이런 질문이 아니시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한국 경제만큼 따라서 성장을 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 2017년부터 21년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성장률 대비 초과 상승을 했다는 게 주택 시장이 과열됐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나라 성장률만큼 올라가는 거는 그냥 어떤 포모를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상승이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저는 현재 주택 가격 레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명목으로는 그냥 계속 그러니까 명목으로는 못 올라가는 기간이 좀 몇 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소득이 좀 올라와야지만 이게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지금 뭐 거래량이 서울 기준 뭐 2,000건이 3,000건이니까 뭐 대단하지만 원래 네. 6, 7천, 8천 만 건을 했던 게 네. 그런 부동산 시장이었던 걸 생각하면 거래 위축 장세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시계열을 좀 더 길게 놓고 보면은 22년 이후부터는 주택 가격이 고점 찍고 하락했거나 하락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택 가격을 소화할 수 있는 구매력이 없는 상태니까 예. 앞으로 한 3, 4년 동안은 거래 침체와 함께 시장이 위축세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헤어지고. 네, 일부 지역에서 뭐 반등하더라도 전체 시장을 뭐 이제 그거를 끌고 막 캐리하는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소득이 엄청 올라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막 와칸다가 돼가지고 이제 초전도체 개발해서 와칸다 된 다음에 성장률 엄청 올라가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겠냐. DSR이 엄청 중요한 팩터로 보시는 거군요. DSR. 다른 나라들은 DSR을 도입 안 했어요? 아니면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DSR은 평균적으로 다 도입하고 있는데 예. 근데 제가 이제 읽었던 레포트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도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맞아요. 근데 그 DSR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하락기에 DSR을 완전 열어버리게 되거든요. 금리 인하기에 DSR은 그냥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인하기에는 네네. 인하기에도 금리가 낮지만 이런 금리가 유지된다면 네 소득의 몇 %까지만 나가게 해라고 하면 네, 근데 DSR 40%도 그게 우리나라도 세전소득 40%인데 원리금으로 40% 낸다는 건 세후 기준 60% 낸다는 거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주거비를 그 정도 내는 나라는 없거든요. 미국도 자기 소득의 30% 내고 우린 20%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DSR 40%라는 것도 엄청 완화적인 기준인데요. 예. 그 완화적인 기준인데 금리 인하기에는 더더욱 없는 이만한 기준이니까 예. 다른 그러니까- 네. 나라들은 40보다 더 낮은 걸로 해요. 평균 그러니까 40이라는 것도 그냥 대부분 다 40% 언저리입니다. 근데 그게 35든 40이든 38이든 40이든 인하기에는 그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뭐 없는 이만 못한 기준이죠. 그래서 이거가 언제부터 작동했냐면 사실 금리 인상기에 작동한 거잖아요. 한국도. 그리고 지금 뭘 걱정하냐면은 인상기에는 거의 잘 아까- 작동했어. 자율 작동될 거니까 예. 인상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유일한 문제는 이제 인하기가 왔을 때 금리가 정말 크게 내려가게 되면 거의 없는 이만한 기준이 되니까 그거를 문제로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DSR이라는 네. 게 네, 금리 그쵸. 인하기에 그래서- DSR을 보정해 줄 거다. 맞아요. 그걸 보정하려고 지금 그 레인지도 정해놨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75bp 이하에서 예. 그리고 올해 하반기는 1.5%포인트 이하에서 선택하게 돼 있고요. 내년은 3% 이하에서 선택해요. 그러니까 사실 3%라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기준금리 3.5에서 0.5 가는 거를 예. 거의 열어놓고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여가지고 제로금리 레인지를 대비한 상황이죠. 그게 이제 변동금리 받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적용하겠다 이거죠. 아 맞아요. 아,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변동금리 고정금리로 받으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변동금리 받는 분들한테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을 하고 고정금리 받으실 분한테는 이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다른 나라랑 미국이랑 특히 차이가 많이 났던 게 우리는 거의 다 변동금리를 많이 받다 보니까 단기 금리 변화에 자산시장이 이제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고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좀 쓰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은 대출을 좀 더 받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고정금리로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2% 입장에서는 아직도 좀 불안한 게 좀 있습니다. 아 고정금리로 많은 분들이 2%가 집값이 내려가면 걱정을 한다고 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좀 걱정스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금리가 그러니까 내려가기 시작하면 내려가는 국면에서 DSR이 스트레스 DSR을 넣더라도 그럼 또 사람들은 다 그냥 고정금리로 다 피해가면.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내려갈 되게 때는 상식은 금리가 내려갈 때는 자산 시장이 올라가는 게 상식이니까. 아 그건 상식이죠. 그래서 네, 그런데 이런 그 금리가 내려갈 때는 고정금리를 싫어하세요.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또 그치만은 가상금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아마 고정금리로 유도가 될 겁니다. 저희 생각에는. 근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고정금리를 받게 되죠. 고정금리를 가계가 전부 받게 되면은 예. 이제 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훨씬 편해지죠. 그 자산 가격의 등락에 따라 가지고 본인 금리 결정을 영향 안 받아도 되니까 예. 소위 독립적으로 그 단기 금리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올릴 때 조금 더 쉽게 올릴 수 있다는 네, 말이죠. 그렇죠. 미국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냥 올릴 때 5.25까지 쫙 올리더라도 주택시장 붕괴가 없었으니까 아마 한국은 3.5에서 멈췄지만 5.5%까지 갔으면 정말 주택시장이 진짜 거의 붕괴 수준으로 내려갔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자산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그런 예. 지금이 이제 튜닝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생각해가지고 좀 그런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 대출이 줄어들 때는 그 완충 작용을 위해서 정책 대출을 늘리는 것 같고요. 예. 아, 네네. 급락하면 큰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민간 대출이 늘어나면 정책 대출을 슬슬 줄여야죠. 아,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런데 네네. 지난 정부 때는 그 정책 대출이라고 하는 게 서민용 대출이라서 예. 아마 못 줄였을 것 같고 그래서 매물도 안 나오지 대출은 막 나오지 이제 이러니까 급등기를 맞았던 것 같고 이번 정부 이후에는 정책 대출을 좀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제가 걱정인 게 예전에는 그냥 특례 보금자리 론 뭐 이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없어 그러면 없앨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요즘 나오는 정책 대출은 이제 저출산이니 뭐니 해서 같이 끼워서 이제 명분을 만들다 보니까 맞는 말입니다. 야 요거 내년부터는 없어 그럴 수가 없을 거라고요. 저출산 그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제가 네. 무서워하는 게 네. 뭐냐면 2년 안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애가 태어나면 2년 안에 받아야 된다고요. 네. 근데 그러면 에이 다음에 날 때 하지라고 하면 애를 둘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애를 낳는 부분은 무조건 받는다. 무조건 2년 안에 내 집을 사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어. 이게 2020 작년 1월 기준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작년 2023년 1월 이후에 애 낳은 부부들은 약 한 1년 정도 여유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 아직 금리도 높고 하니까 이제 다음에 사지라고 하면서 슬슬 보고만 있을 텐데 이제 올해 연말 다가서면 2023년 1월에 아이 낳은 분은 이제 마감 끝나거든요. 그러면 연말부터 그분들은 있는 거라도 일단은 사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대출로 내 집 못 삽니다. DSR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수저 아닌 다음에야 이 대출 못 치면 못 사는 건데 그래서 2년 동안 쓰라고 하는 이 규정이 되게 쉽지 않겠다. 그 다음부터는 매달 만기 돌아오는 그 애 낳은 부부들이 필사적으로 꼭 사야 하는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앞으로 한 5, 6개월 여유 있는 부부들도 달래들어서 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야 이게 잘 막기가 쉬울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네, 저는 그 출산 대책으로 막 주택 부동산 정책을 쓰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저는 되게 사실은 비판적인 시각이 있고요. 그 출산율 높이려면은
그러니까 프랑스가 출산율이 떨어졌다가 올라간 나라여가지고 프랑스를 벤치마크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생겼는데 예. 거기는 나라에서 연금을 대납해줘요. 국민연금을. 그리고 그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60%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낮아진 출산율이 크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좀 집중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사실 출산을 모티프로 한 그 부동산 부양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여가지고 저는 소위 단오린다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냥 그리고 야, 어떻게 보면 이게- 작년의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로는 네. 주택 가격의 급락 기간에 방어를 위해서 무주택 가구 전체한테 열어줬으니까 예. 시장 마켓 전체에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번에는 소수에게만 50만 가구에게만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가구한테는 지금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매우 그 소위 선별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거의 40조를 쓴다는 거잖아요. 와우, 40조면은 한 명당 1억씩만 줘도 40만 명 태어날 수 있는 돈인데 그래서 준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를 이제 주택을 사라고 하면서 하는 게 이게 주택 부양 프로그램이지 출산 프로그램이냐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근데 아까 이진우님 말씀하신 게 많은 경우에 이게 QE 1, 2, 3 했던 거랑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저희 돈찍제 연준에서 비판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 야 QE 제로금리 이거 계속 채권 매입하는 프로그램 한번 시작하면은 예. 못 끝낸다. 못 끝낸다. 그래가지고 막 비판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연말 되면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되는지 좀 보죠. 아직도 저는 집을 안 샀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최부심의 최상욱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